들과 연속해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5번째로 정세균 후보를 모셨습니다. 정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선 예비 후보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경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산업화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곳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일 좀 잘 해보고자 대선 경선에 나섰습니다. 항상 광주의 선택이 민주당의 후보였습니다. 이번에 정통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또 도덕성 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저 정세균을 관심과 지지로 잘 도와주십사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선 출마 이유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대선 출마를 하셨는가요? 예, 경제 좀 살리려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제가 반등을 하게 될 텐데, 이후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제가 목표로 하는 4만 달러 소득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민생 문제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 경제로 나아가려면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혁신이 절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충분한 경험을 가진 노련함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부에서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이 대통령 도전이 맞느냐 이런 그 비판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대통령을 잘 할 수 있으면 뭐 국회의장을 했으면 어떻고 또 총리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전력에 관계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을 잘 할 자질과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무슨 일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준비도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저야말로 준비된 후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지율이 좀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예, 제가 후발주자 아닙니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나 가장 확장력이 있는 후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의 1260명 교수님들이 저를 지지선언을 하셨고요. 이름을 걸고 하셨습니다. 또 10,000명의 노동자들이 지지선언을 하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들과 경쟁을 하던 이광재 후보가 저와 단일화를 해서 제가 대표 선수로 나가기로 되어 있고, 또 함께 경쟁을 하던 양승조 후보가 지지 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확장력이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 하면 정세균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선을 통과하신 후보가 6분입니다. 후보님을 포함해서요. 다른 후보님께고요. 또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제와 외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 검증에 전혀 어려움이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정세균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정세균이 후보가 되어서 본선 승리를 위해서 내보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정통성을 가지고 후보들 간에 좀 공방이 좀 벌어졌어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데 꼭 정통성이 필요하냐? 그 조건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있던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당연히 고려사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는 후보를 내보내는 것이 그게 정당의 순리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정통성도 여러 항목, 뭐 능력과 도덕성과 정통성, 뭐 자질, 또 이런 것들 중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선 일정이 5주간 좀 연기가 됐습니다. 예. 대세로는 꺾였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선 판도가 많이 좀 변화가 될 텐데 후보님은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정책 경쟁도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때 이제 무리하게 경선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집권 여당은 정부의 방역 노력에 적극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결선 투표제로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전망하신가요? 결선까지 갈까요? 1차에서 끝날까요? 예, 당연히 결선에 갈 거로 저는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우선 이제 6분이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게 한 사람이 50%를 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대세론이 이제 이미 흔들려서 깨진 상태이거든요. 아마 앞으로 여러 번의 반전과 역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이 조금씩 좀 과열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좀 치닫는 거 아니냐.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일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이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나요? 예, 저는 요 며칠 동안 광주 전남에서 머무르면서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아마 그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 검증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지만 네거티브로 가서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면 곤란하지 않냐. 그런데 두 분의 후보들이 좀 과도하게 네거티브로 흐르지 않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검증은 철저히 하되 진흙탕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탄핵 시에 어떤 처신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이제 정통성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질 부분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음해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사실을 따지고 확인해보는 그런 노력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호남 민심,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가요? 예, 역시 항상 호남에서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선택을 한 것은 아니고 정통성도 있으면서 능력과 자질이 괜찮고 또 바르게 살아온 분들을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것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것도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인기 위주의 그런 것을 넘어서 진짜 누가 실력이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을 맡겼을 때 잘 하겠는가 잘 못하겠는가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선택을 할 것이고 특히 아마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일은 이 사람을 본선에 내보냈을 때 잘 통과하겠는가 혹시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불거져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는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증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직을 역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기관장을 맡았던 분들이 여러분이 출마를 하고 계셔요. 특히 예. 야권으로 출마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분들이 참으로 온당치 않은 결정들을 하셨죠. 원래
검찰총장도 그렇고 감사원장도 그렇고 이 두 자리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는 대통령이 해임을 안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하라고 하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제 자리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바로 정치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검찰이나 감사원 그 기관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판단하실 것이고 그냥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실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의 논문 표절 의혹이 이제 불거지면서 예. 윤 후보 측에서 이제 반격을 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후보들 측에서도 표절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증을 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거든요. 예. 후보님도 그 대상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검증해야죠. 저는 이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번의 청문회를 거친 사람이거든요. 2006년도에 산업자원부 장관 청문회를 거쳤고 2018년에 국무총리 청문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는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된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증하자. 예, 오케이, 검증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일 윤석열 후보가 대구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게, 여권의 대구 봉쇄는 철없는 소리 아니냐. 그리고 다른 적이면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발언에서 좀 논란을 사고 있어요. 예. 당시에 그 국무총리직을 역임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방역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신천지 사태가 있을 때 대구에 내려가서 3주 동안 머무르면서 상황을 진압을 했죠.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씨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철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구 경북의 환자들이 진도 의료원에도 와 있었고요. 목포 의료원에도 와 있었고, 이 전국에 걸쳐서 다 받아줬거든요. 예. 그리고 뭐 광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저 충북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왔고요. 또 뭐 소방관이나 경찰들이나 그리고 또 전국에서 이 위문 금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위기 극복을 하는데 전 국민이 나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우리 민주당이나 정부를 능멸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정말 철없는 짓이다. 그런다고 해서 표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초보자 수준의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은 외교적 역량과 경험이 풍부하다 이렇게 지금 자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부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저는 잘하신 결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일본과 최인접 국가로서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하더라도 따지더라도 이 여러 가지 이 경제 외교적인 협력이나 이런 부분은 잘 지내고 싶고 또 지금 일본이 촉발한 소재 부품 장비 문제, 금수 문제 이런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의 오만방자한 태도 때문에 이제 정상회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께서 가시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이런 때에 이제 방위를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예.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까지 거론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그 재판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법원의 판단이 좀 이 증거 재판주의와는 좀 동떨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드루킹의 주장을 그냥 수용한 측면이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님의 대선 공약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슬로건이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입니다. 이게 예. 설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 됐죠. 그리고 국민 소득도 이탈리아를 능가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강한데 그러나 국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수의 이 고소득층은 강하지만 다수의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국가가 강하면 국민도 강해져야 된다. 소위 말하는 양극화, 격차 이런 걸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저의 판단이고요. 그러려면 그 중심이 경제다. 그래서 경제의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제가 그리고 또 통상 외교가 많이 중요한데 외교의 경험이 많은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기회도 보장할 수 있고 특히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하고자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주장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이걸 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우선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서 지방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그래야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성장을 하면 5년 후에 4만 달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수출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래 성장 동력 부문에 있어서 광주 같으면 우리가 이제 AI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미래차라든지 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이런 산업들을 제대로 잘 일으킨다면 저는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고 또 그게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경제를 제대로 잘 챙기는 그것도 당장의 민생 경제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미래 성장 동력 부문에서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선도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틀림없이 우리가 4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고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우크타트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는데 경제 규모는 우리가 9위 정도 되는데 소득 수준은 20위도 훨씬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진짜 선진국에 진입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주택 문제도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280만 호를 공급하겠다. 예. 공급 폭탄이다. 후보님 입으로 공급 폭탄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실행 가능한 건가요? 예, 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한다. 공공 부분에서 130만 호, 민간 부분에서 150만 호.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게 민간이 제대로 그러니까 기업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 출신으로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들이 신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민간 부분에서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면 이제 우리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너무 높아요, 가격이. 이걸 뭐 하루아침에 너무 떨어질 수도 없고 또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경제에 충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서서히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그 우리 격차 해소에도 중앙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에도 그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의 노력이 있으면 저는 이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본은 정부가 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시장을 무시하고 주택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존중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현재 과도하게 이제 되어 있는 수요를 좀 억제하면서 특히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공급을 대폭 확장하면 그러면은 주택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이상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일부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가장 시급한 곳이 지금 수도권인데 그렇다 보면 수도권에 더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서울은 96%, 경기와 인천은 100% 정도 됩니다. 아마 우리 광주는 11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의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이 지방으로의 이주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주택은 공급을 하되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자산 격차를 수도권과 지방 간에 해소해 주면서 국가 균형 발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선순환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좀 높은 상황입니다. 기회의 박탈, 내지는 축소, 또 부의 편중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데요.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예, 제가 특히 그 청년 중에서도 흑수저를 위해서 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적 상속을 해주자 해서 이제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에게 국가 찬스를 보장하자 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아이가 출생하면 그때부터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서 20세가 되면 1억 원을 좀 보장하는 이제 그런 미래 씨앗 통장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 모든 청년들이 그 출발할 때 부모로부터 어떤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디딤돌 1억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 디딤돌을 좀 놓아주자. 그게 이제 국가 찬스다. 그 국가 찬스를 우리 흑수저들에게 제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방역 최전선에서 사령관 역할을 담당했던 이제 후보님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울 텐데 예. 현재 방역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델타 변이라는 게 나와서 더 방역 당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백신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9월 달 말 이전에 이 접종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상황이 많이 호전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맞을 차례가 돌아오면 모두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셔서
하루빨리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정말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기간 동안에 잘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선별 지급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계지 않습니까? 예. 이유가 뭔지요? 재난지원금, 제목이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소득이 오히려 늘어난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되죠? 그분들에게 드릴 재난지원금을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재난지원금의 취지이죠. 그리고 고소득층에게 작은 지원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유용한 것도 아니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너무 당연한 논란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가.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더 두텁게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다. 제가 이제 손실보상제를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정부가 영업을 금지시켰거나 제한했을 때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책임을 지우는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된 것인데요. 아마 그 법이 지금은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시행이 되면 국민들께서 특히 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께서 그 고통을 완화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국민들과 지지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고 또 당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 민주당의 경선에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차 그 국민선거인단이 70만 명 넘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마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그런 시민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의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정통성이 있고 경제 전문성이 있고 외교의 경험이 있고 또 도덕성 문제 시비가 없는 저 정세균이 본선 경쟁력이 확실한 그리고 확장력이 있는 후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 정세균에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